영어로 하면 body예요. 신체가. 그리고 부수 4획도 오늘 공부할 건데 부수 4획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12강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이름을 공부하고 부수 4획을 공부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한자가 부수 4획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도 할 겸 그리고 한자에 만드는 방법, 원리 이런 것도 공부할 겸 부수 한자를 오늘은 끝까지 다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나한테 배운 한자가 몇 자 정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만나서. 별로 몇 자 안 될 것 같죠? 오늘 부수 4회까지만 해도 총 거의 100자 가까이 되고 우리가 지금 국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국어에 새로운 글자 10글자씩만 한다고 해도 90글자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연습 문제에 나오는 숫자까지 하면 그 한자 아무리 못 배워도 200자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수 한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3회 34자, 아니야, 31자 배웠어요. 오늘은 34자. 오투스. 안녕하세요. 한자로드 4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부수와 관련된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획에는 총 34자의 부수자가 있습니다. 자, 총 4획에는 부수 4획으로 되어 있는 거에는 34글자. 메모하세요. 34글자를 오늘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마음 심자는 마음이나 생각, 심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마음 심자는 사람의 심장을 그린 것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감정이나 생각은 머리가 아닌 심장이 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 심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감정이나 생각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마음심 한자사전에서 찾아서 그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요.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마음 심자가 부수로 쓰인 한자로는 잊을 망자나 뜻 지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음 심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위치에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배웠어. 잠깐만. 생각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마음 심자가 부수로 쓰인 한자로는 잊을 망자나 뜻 지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음 심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위치에 따라서 이러한 형. 네, 요거는 작을 소자에다 점 하나 더 찍은 것 같죠? 이거는 존경한다, 공경한다, 리스펙트한다 이런 뜻에 쓰는 말이에요. 공자고 이거는 이제 바쁘다는 망자인데 이거는 이 마음심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서 있는 심이다. 그래서 선심변이라고 해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창 과자는 고대에 사용하던 창의 일종을 그린 것입니다. 창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없이 주살 이익 배웠던 거 생각나세요? 그건 3획, 부수 3획이고 이거는 창 4획. 부수로 쓰일 때는 전쟁이나 싸움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부수로 쓰인 한자로는 혹시 혹자나 경계할 개자 등이 있습니다. 예, 요 혹시 할 때 혹시 어떻게 쓰지? 아자바?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창 과자는 주살 익자와 모양이 비슷하니 네. 구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하죠? 색이 하나 더 있고 그 차이야. 지게 호자는 외장문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도 왜 4획인가? 하나, 둘, 셋, 넷. 예, 그 옛날에 그 문은 이걸 이렇게 밀고 들어갔어요. 문자가 생겼죠? 대문을 그린 것이라면 지게 호자는 방문을 그린 것으로 구분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집이나 집에 거주하는 사람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부수로 쓰인 한자로는 방자나 부채, 선자 등이 있습니다. 손수자는 사람의 손을 그린 것입니다.
손수자는 금문에서야 처음 등장한 글자인데요. 본래 갑골문에서는 또 우자가 손을 뜻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자가 자주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금문에서는 손과 관련된 뜻을 표현하기 위해 손수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손수자가 붓수로 쓰일 때는 손의 기능이나 역할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손수자가 붓수로 쓰일 때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붓수로 쓰인 한자로는 들 거자나 뽑을 추자 등이 있습니다. 지탱할 지자는 지탱하다랍니다. 손수자가 붓수로 쓰일 때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걸 보통은 제방변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랑 이것도 그 붓수가 옆에 정사각형에 써야 되니까 왼쪽에 쓸 때는 조금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 붓수로 쓰인 한자로는 들 거자나 뽑을 추자 등이 있습니다. 예, 이 거자가 이제 우리 내년에 그 대통령을 새로 뽑아요. 그걸 선거라고 해요. 선은 선택한다라는 뜻이고, 거는 이제 선택해서 이제 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거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지탱할 지자는 지탱하다나 버티다라는 뜻을 가진 붓수입니다. 지탱할 지자는 손을 그린 또 우자에 열십자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여기서 열십자는 나뭇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탱할 지자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지탱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응용됩니다. 지탱할 지자가 쓰인 한자로는 제주 기자나 북고자가 있습니다. 예, 북고자보다는 이 제주 기자 요거 지탱할지 그 지금 단어장에 여러분들 다 저장하면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요걸로 쓴 게 제주기. 이 제주기자는 많이 써요. 뭐 기예 뭐 이런 거 할 때. 칠복자는 조금 전에 보신 지탱할 지자와 매우 비슷한 형태의 한자입니다. 지탱할 지자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라면 칠복자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은 누군가를 내쫓거나 강제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붓수로 쓰일 때는 상대를 물리치거나 무언가를 강제한다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칠복자가 붓수로 쓰일 때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칠복자가 붓수로 쓰인 한자로는 거둘 숫자나 고칠 개. 이렇게 붓수를 배웠는데 정작 쓰일 때는 이렇게 쓰네 이런 것들이 조금 처음에는 좀 혼동이 돼요. 근데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여기에서 나왔겠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자를 잘하려면 매일 꾸준히 10분씩이라도 매일 내가 공부한 거를 단어장을 보면서 읽고 자기가 직접 써봐야 돼요. 선생님도 사실 이 그 한자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재밌어하고 잘하고 그 좋아했었는데 지금 이 컴퓨터가 나온 다음부터 내가 쓰질 않잖아요. 선생님은 사실 이 서예 공부도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자 그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 뭐 이제 행서, 초서, 뭐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은 해서도 배우고 행서 조금 흘림체 그런 것도 배웠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 거둘 숫자, 고칠 개자 이런 거 많이 써요. 사실 칠복보다는 이걸 또 옛날 그 이름으로는 뭐 등그럴문 뭐 문자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런 글자가 4획에 있구나.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모습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부수 4획에 들어있다라는 것만 오늘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글자 등이 있습니다. 그럴 문자는 글이나 문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럴 문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갑골문을 보면 사람의 가슴 부위에 어떠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죠. 이것은 몸에 새긴 문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는 새기다나 문이었죠. 하지만 후에 글자나 문장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사자를 더한 문이 문자가 뜻을 대신하기도 했죠. 그럴 문자는 붓수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붓으로서의 쓰임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문의 문자만이 유일하게 쓰이고 있다고 할 정도죠. 선생님은 지금 이거 여러 번 봤는데 지금 들으면서 새롭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럴 문장, 문학 할 때, 에데비아트 할 때 이게 문자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사람들에게 타투, 문신, 그 몸에 새기는 요즘에 여러분들도 타투 많이 하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글자가 나왔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네요. 말두자는 국자를 그린 것입니다. 말두자의 갑골문을 보면 국자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붓으로 쓰일 때는 양을 재다나 용량과 같이 국자의 용도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합니다. 말두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헤아릴 요자나 빗길 사자 등이 있습니다. 도끼 근자는 도끼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사실 갑골문에 나온 도끼 근자를 보면 나무를 깎거나 다듬을 때 사용하던 자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도끼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끼도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도끼는 나무를 이제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해요. 나무를 자르거나 할 때 쓰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 농기구 이름이에요. 도끼라고 해요. 나무를 자를 때. 도끼는 사물을 가르거나 베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도끼 근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자르다나 베다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도끼 근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벨 참자나 새 신자 등이 있습니다. 새 신을 많이 써요. 새 신. 새 신은 예니라는 뜻이에요. 모방자는 네모나 방위, 방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모방자는 소가 끄는 쟁기를 그린 것입니다. 소가 끄는 쟁기는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밭을 사각형으로 갈기 때문에 네모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방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방향이나 네모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상용 한자에서 모방자가 붓으로 지정된 한자는 대부분이 깃발을 그린 나붓길 언자가 생략된 것입니다. 나붓길 언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모방자와 같은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종종 혼동이 생기곤 하죠. 하지만 나붓길 언자가 쓰인 한자는 대부분이 좌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모방자와 구분되기는 합니다. Blockchain. It's the slightly mysterious techno-wizardry behind cryptocurrencies you may have heard of. 놓을 방자가 예외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분은 가능하죠. 모방자가 쓰인 한자로는 찾을 방자와 막을 방자 등이 있습니다. 없을 무자는 없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사실 없다라는 뜻의 한자로는 지금 보시는 없을 무자가 있죠. 이 한자를 훨씬 많이 써요. 근데 이 한자는 그냥 붓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자를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아요. 한자는 없을 무자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없을 무자는 붓으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쓰임이 거의 없습니다. 목멜 기자나 이미 기자 등이 붓수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래가 다릅니다. 날일자는 해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해일자로 읽기도 하죠. 고대에는 이거는 다 배웠죠. 하나, 둘, 셋, 넷. 해일 상형 문자 할 때 이미 배웠어요. 해가 뜨고 지는 정도로 시간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날일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주로 시간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날일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때 시자나 어두울 혼자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날일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모양이 살짝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 왈자와 자주 혼동되기도 하죠.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이제 약간 납작하게 변한 건데 다 해 아니면 데이, 균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말하다라는 뜻의 가로대 공자왈, 맹자왈 우리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어요. 그 가로 왈자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다음에 할 거예요. 가로 왈자는 입을 그린 것입니다. 갑골문에서는 입구자와 같은 모양으로 그려져 있었죠. 다만 입구자 위로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한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말하기를이나 말씀하시다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주로 한문투로 사용됐던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한자이기도 합니다. 가로 왈자는 붓수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모양자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글서자나 창성할 창자 등만이 뜻을 전달하고 있죠. 조금 전에 글서자, 이 서예라고 할 때 써요. 그 다음에 또 옛날 책에 이제 책을 읽다 할 때 독서 할 때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글서 이렇게 외우지 말고 독서라고 그 단어장에 추가하세요. 날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 왈자와 날일자는 자주 혼동되기도 합니다. 달 월자는 초승달을 그린 것입니다. 고대에는 달이 차고 기우는 것으로 이것도 우리 다 부수 상형문자 할 때 배웠죠. 육서 원리 할 때. 주기를 알아냈죠. 그래서 달이 기울다가 다시 차는 것을 한 달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월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주로 시간이나 주기와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달월자가 붓으로 지정된 한자는 달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에서는 고기 육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달월자로 모양이 바뀌기 때문이죠. 고기 육자가 변형된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그 헷갈리는 건데 이 고기 육자를 달월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쓰면은 이 사람 인자 두 개가 이렇게 가로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니까 그런 게 있구나. 고기 육자하고 달자가 서로 정말 다른데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혼동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때 달월자와 같은 모습을 하기 때문에 쉽게 혼동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구분할 방법은 있습니다. 달월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한자의 우측 부분에 위치합니다. 만약에 우측이 아닌 곳에 달월자가 있다면 이것은 고기 육자가 변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월자의 뜻을 전달하는 한자로는 밝은 명자와 초하루 삭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밝을 명자만 외우면 되겠네. 그죠? 나무 목자는 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표현된 한자입니다. 쇠를 능숙하게 다루기 이전의 재료였기 때문에 이 날일, 달월 이것도 월화수목 금토일 요일에서 다 배운 거예요. 이 목요일은 뭐에 해당된지 페르셴베인가? 맞아요. 파자르테시 살르 차르샴바 페르셴베. 한자에는 나무 목자가 쓰인 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나무의 종류나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나무 목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제목 제자와 열매 과자 등이 있습니다. 하품 흠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하품은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생리 현상이죠. 그래서 하품 흠자는 하품이나 부족하다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붓으로 쓰일 때는 단순히 입을 벌리는 행위와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하품 흠자가 쓰인 한자로는 기쁠 환자와 노래 가자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글자도 많이 써요. 환영, 호식에 열린 할 때, 환영 할 때 기쁠 환, 이건 이제 노래가, 우리 이제 K-pop 등 그거를 전부 다 노래라고 하면서 한자로 쓸 때는 가를 써요. 노래가. 가요, 요는 이제 뭐 동요 할 때도 쓰는 다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칠 지자는 그치다나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그칠 지자를 보면 사람의 왼발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발 하나를 그려 멈추다라는 뜻을 표현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췄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칠 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가다나 이동하다와 같은 뜻을 전달합니다. 그칠 지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걸음 보자와 발을 정자 등이 있습니다. 뼈 알자는 살을 바른 뼈나 부서진 뼈라는 뜻을 가진 붓수입니다. 뼈 알자는 이미 죽어서 뼈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죠. 참고로 뼈 알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죽을 사자나 재앙 앙자 등이 있습니다. 몽둥이 숫자는 몽둥이나 창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몽둥이 숫자를 보면 끝이 둥근 창이나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붓으로 쓰일 때는 치다나 때리다라는 뜻을 전달하죠. 쓰임으로만 본다면 칠복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몽둥이 숫자가 쓰인 한자로는 죽일 살자와 소리 성자 등이 있습니다. 말무자는 금지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이것도 말무자는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것도 이게 점을 2개 찍으면 엄마, mother이라는 안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점을 안 찍고 이렇게 쭉 하면 그만두다, 아까 그칠지하고 비슷해요. stop 이란 뜻으로 쓰여요. 어미모자의 가슴 부위에 획을 그은 것으로 간음을 금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금지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무자의 뜻을 전달하는 한자로는 독자가 유일합니다. 참고로 독자는 폰트에 따라 말무자가 어미모자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가장 정확한 표기법은 말무자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 말무자는 붓으로서의 쓰임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어미모자를 붓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견줄 비자는 견주다나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견줄 비자는 비수 비자를 겹쳐놓은 모습이죠. 비수 비자는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줄 비자는 두 사람을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견줄 비자는 붓으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관련된 한자가 없습니다. 물론 견줄 비자가 쓰인 한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쓰임이 없으니 견줄 비자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견줄 비교할 비교. 털 모자는 털을 뜻하는 부수입니다. 털 모자는 이거랑 요 앞에 손 숫자는 왼쪽으로 이게 삐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왼쪽으로 가 있으면 손,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깃털을 그린 것인데요. 군문을 보면 새의 깃털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털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털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털모자가 쓰인 한자로는 꼬리 미자와 가는 털 호자 등이 있습니다. 각시 시자는 성씨와 If you are slowly losing your eyesight, and you also eat certain types of food every day, then you need to see this. 관련된 한자입니다. 각시 시자는 나무의 뿌리를 그린 것입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나무의 뿌리에 비유되어 혈통을 뜻하게 된 글자이기도 하죠. 붓으로 쓰일 때는 땅속 깊은 것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각시 시자가 쓰인 한자로는 근본 저자나 밑 저자가 있습니다. 이 각시 씨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소위 아드 할 때 선생님은 정진원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정씨라고 얘기해요. 성이 뭡니까? 그러면 정씨입니다. 이렇게 할 때 씨로 많이 쓰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근본, 그 베이스 그런 뜻으로 근본, 밑바탕 이런 글자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기운 기자는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한 한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기운 기자를 보면 3개의 획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 숫자 3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변화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죠. 기운 기자는 붓으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같은 뜻을 가진 기운 기자만이 자주 쓰이는 한자입니다. 지금의 기운 기자는 밥을 지을 때 올라오는 증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물 숫자는 하천 주위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붓으로 쓰일 때는 물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물 숫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샘천자나 강자, 클태자 등이 있습니다. 물 숫자가 변형될 때는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불화자는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죠. 불화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재앙제자나 탈초자 등이 있습니다. 불화자는 붓으로 쓰일 때 이렇게 점 4개가 찍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곰웅자나 새조자처럼
짐승의 발을 불화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석에 주의해야 됩니다. 손톱 조자는 손톱이나 갈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손톱 조자를 보면 손톱을 치켜 세운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톱 조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손톱이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죠. 하지만 붓수로 쓰일 때는 단순히 손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한자에 손톱 조자가 쓰였다 할지라도 글자와 같은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으로 참고로 해석하면 손톱 되죠. 조자가 변형될 때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손톱 조자가 쓰인 한자로는 다툴 쟁자나 할 위자 등이 있습니다. 아비 부자는 아버지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아비 부자를 보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초리나 막대기를 든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아비 부자가 무리내에서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뜻했었습니다. 무리내의 어른을 뜻했던 것이죠. 이러한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도끼 부자와 아비 야자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으로서의 쓰임은 매우 적습니다. 점괘 효자는 X자 두 개를 그린 모습이죠. 이것은 점을 칠 때 사용하던 상가지를 겹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괘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맞는 해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독으로 쓰일 때만 그렇고 점괘 효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모양자로 응용되거나 배움이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가르칠 교자나 배울 학자에서는 점괘 효자가 가르침이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발할 희자나 안주 효자에서는 단순히 문의로 응용되었죠. 그러니 점괘 효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이 두 가지 의미 중 하나로 해석해야 됩니다. 나무조각 장자는 나무조각이나 널조각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나무조각 장자는 나무의 한쪽 부분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 모습 때문인지 주로 평상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무조각 장자가 쓰인 한자로는 형상 상자나 장수 장자가 있습니다. 조각 편자는 나무의 오른쪽 면을 재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붓으로 쓰일 때는 작게 잘라진 나무 조각이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조각 편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판목 판자와 패패자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글자를 제외하면 거의 쓰이지 않는 붓수이기도 하죠. 어금니 아자는 동물의 이빨을 그린 것입니다. 어금니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동물의 앞니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붓으로 쓰일 때는 날카롭게 이빨을 드러낸 모습으로 응용됩니다.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싹 아자와 간사할 아자 등이 있습니다. 소우자는 소의 머리를 그린 것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소우자를 보면 소의 양쪽 뿔이 잘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서에서는 반자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한쪽 뿔이 생략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죠. 소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우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제물이나 농사일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소우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칠목자나 특별할 특자 등이 있습니다. 개 견자는 꼬리를 치켜 올린 개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붓으로 쓰일 때는 개나 개의 행동, 짐승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개 견자는 붓으로 쓰일 때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본래 붓으로 쓰이는 이 형태가 갑골문 때의 모습이 변형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붓으로만 쓰이고 단독으로 개를 뜻할 때는 큰 대자 옆으로 점이 찍힌 형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개 견자는 여우 호자나 이리 랑자처럼 개와 비슷한 부류의 동물을 뜻하는 한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개 견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바칠 헌자나 범할 범자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4획과 관련된 붓수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5획에 있는 붓수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그 카페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보여드렸어요.
한자 부수가 전부 214글자, 214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획 6자, 2획 몇 자였지? 20 몇 자였지? 금방 까먹었어요. 2획 23자인가? 세어보면 알겠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셋, 열네, 열여섯, 열여덟, 20. 그 다음에 23자야. 그 다음에 지난주에 3획. 입구 비슷한 거 2개, 흑토하고 선비사, 여기 획이, 첫째 획이 작으면 흑토, 길면 선비사, 천천히 걷는다는 뜻의 글자 2개, 이거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6글자지만 3종류만 알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31글자, 그래서 60글자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마음심서부터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선생님이랑 집에서 같이 읽어봐. 마음심 창, 이제 찌르는 창이에요. 창과 이 지게호자는 문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손수, 그 다음에 지탱할지, 아까 이것도 이제 뭐 그 다른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가 보통 등그럴문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문장을 옛날에 그럴이라고 했어요. 그럴문, 말도, 이거는 도끼근, 모방은 모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미 기자가 아니라 없을 문자로 아까 얘기했고, 날일, 가로월, 달월, 나무목, 이거는 다 일월목, 우리 요일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하품흠, 그만두다. 이것도 이제 스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죽는다는 뜻.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거는 등굴얼문, 가정 등굴얼문이라고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지금 부수에서 설명한 거하고. 그러나 보통은 이걸로 많이 쓰니까 이 이름으로 알아두시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그칠지랑 같은 그만두다. 스탑의 뜻이고, 이거는 두 사람이 이제 나란히 서 있어서 서로 비교하는 거. 뭐 키가 크다, 작다,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누구나 늘 비교를 하면서 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털을 털럭이라고 했어요. 아까 손수변이 있었지. 손수변, 이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거랑 이거 털럭모.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시라기보다는 성씨라고 해도 돼요. 내가 성이 뭡니까 할 때 정씨입니다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기운기, 물수도 우리 여러 번 배웠죠. 월화수, 차르샴바, 그 다음에 살르, 그 다음에 이거는 손톱 모양, 아버지부, 점괘효, 그 다음에 장수장하고 조각편자는 뭐가 다르지? 요거는 일자가 뒤에 있고 이거는 일자가 앞에 있는 게 다르죠. 아이고. 그 다음에 어금니 소우 개견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학년이니까 지금 다음 주에는 5회까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5회 한 6회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지금 200자가 넘잖아. 그러니까 500자 정도는 이번 기말고사까지 하면 선생님하고 500자 정도는 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자 공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오늘 수업 아까 선생님이 부수 1획 6자, 2획 23자, 3획 31자, 4획 34자. 그래서 오늘까지 거의 94자, 100자 가까이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우리 교재 바로 공부하고 조금 끝내드릴게요. 오늘 신체 할 겁니다. 신체를 비주트라고 말해요. 자, 비주트. 체는 메덴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몸은 바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몸체. 이 몸신은 몸신 7획, 부수 7획의 제부수예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우리 한자 단어 찾아볼 거고, 몸체자는 요 앞에 있는 게 뼈, 본을 뜻하는 건데, 뼈 골자가 부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태까지 본 거 중에서 제일 획수가 많을 것 같아. 23획이야. 요거 신체로 단어 저장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제일 위에 있는 걸 머리라고 하죠. 머리 두자예요. 헤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머리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머리 두는 이 왼쪽에 요 머리 혈에 해당되는 그 이제 부수고 요거는 자기 부수예요. 마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얼굴 페이스 유즈예요. 그 얼굴면 이 부수 구획 제부수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귀 쿨락. 이것도 자기 부수예요. 귀이. 그다음에 눈 안은 눈목 변에 왼쪽에 있으니까 구획자리 부수고 귀이즈예요. 그리고 이 목자도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안목이라는 말을 쓰면 안목이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그 통찰력이라든지 관찰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뜻으로 안목이 높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 코 빗자도 부수 자기 부수예요. 부수의 14획 전체가 자기 부수인 코 물론 그 다음에 입구는 우리 지난주에 뭐 큰 입구 작은 입구 부수에서 배웠던 입 모양 입. 그 다음에 이제 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옷처럼 생긴 게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치아. 이것도 15획짜리 자기 부수예요. 디쉬. 그리고 우리 오늘 배운 손수 4획 자기 부수. 그 다음에 발족은 그 부수 7획에 나오는데 이것도 자기 부수. 다 배웠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수족 이렇게 배우고 자, 일단 다 보고, 이거, 뭘 것 같아요? 코, 비. 그 다음에 2번, 입, 구. 그 다음에 3번은 어디냐? 눈, 목. 그 다음에 4번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눈썹이라면 눈썹은 미자예요. 눈썹 미. 그 다음에 5번은 귀, 이, 불운.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치아할 때 그 이. 그 다음에 체는 바디, 몸체. 그 다음에 이거는 바슈, 머리도. 이건 얼굴, 유스. 이거는 다리, 발. 이것도 얼굴면 손수, 발족, 머리수, 이빨치. 그래서 만약에 세수 이러면 손으로 얼굴을 닦다, 세수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거 어금니 아. 그 다음에 두각을 나타내다라는 거는 머리하고 뿔각자를 써갖고 남보다 이렇게 이제 튀어 오른다, 우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중보다는 안목이라는 말이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안중에 없다라는 말을 쓰고 목전에 다다랐다. 그럼 바로 눈앞에 뭔가가 보인다.
그다음에 입구에다가 혀 설자를 쓰면 이 혀도 신체의 일부죠. 입에서 혀로 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설에 오르다, 구설수가 있다 그러면 말로 누군가에게 이제 나쁜 소문을 이제 듣게 될 때 구설에 오른다라는 말을 쓰고 채자에다가 힘력자를 쓰면 바디 파워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비인후과라는 이제 그 병원이 있어요. 그 이비인후과는 귀가 아플 때, 코가 아플 때, 목이 아플 때, 인후가 목이에요. 목 안에 목구멍, 거기를 진료하는 과목, 이비인후과. 그래서 쓰고 이거 우리 다 배운 거 기사 글자가 이제 나와요. 이 땅 위에다가 점을 찍으면 립상자가 되고 땅 아래다 점을 찍으면 아래 하자가 된다.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들렸자, 뭐 그 땅지자 다 자연에 대해서 배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의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획수는 우리 앞에 있는 신체하고 또 뭐가 있었죠? 얼굴, 안입이 설신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손과 발, 손과 발처럼 부린다, 시킨다. 그래서 하인이나 심부름하는 사람을 수족처럼 부린다 할 때 수족이라는 말 써요. 그 다음에 이하고 입이 있으면 이빨이 있죠. 그리고 얼굴, 입 위에 코가 있고 코 위에 눈이 있고 눈을 나타내는 두 글자 안목이 있고 그 다음에 얼굴 옆에 양쪽에 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게 얼굴이고 그 다음에 머리도 두 한자로 쓴다. 그리고 신체 이렇게 지금 한자사전에서 우리가 한번 획순을 공부하면 오늘 공부 끝이 날 겁니다.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사전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한자 사전 들어가서 우리 신체 여러분들도 사전 한자 사전 찾을 때 한 글자씩 찾는 거는 좀 어려워요. 몸, 신, 몸체 이렇게 찾기는. 그래서 단어로 신체 이렇게 찾으면 사람의 몸 그러고 몸신, 몸체가 있어요. 자, 몸신부터 볼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제가 그럼 수업 중인데 좀 이따 할게요. 네. 하티제 교수님이네요. 네. 몸신 7획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자기부수예요. 획순, 이 획순이 좀 어려우니까 점 찍고 이렇게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 삐침을 길게 여기까지는 얼핏 보면 무슨 스스로 자처럼 생겼잖아요. 요 긴 거 빼놓고는 그래서 요 글자 순서를 맞게 써야 글자가 예쁘게 쓰여져요. 하나 다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얘부터 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네모로 막아놓으면 가운데 글씨를 쓸 수 없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막는 건 맨 마지막에. 이게 몸신. 자, 그러면 이거는 육서 중에 뭘까? 상형 문자예요. 옆모습을 사람의 옆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글자 몸체. 그러나 우리
복잡할수록 글자가 몇 개가 합해졌구나를 알면 쉽다 그랬죠. 요 뼈, 고리, 부수예요. 그리고 다 합하면 22획인데 요 옆에 있는 거는 풍년이 들다 할 때 풍자예요. 그래서 골자하고 풍자가 합해진 건데 풍자도 보면 이거는 아까 노래 가짜 배웠죠. 요 위에 이거는 노래 곡자예요. 그리고 밑에는 콩이 있어요. 콩 두자예요. 그러면 이게 그 노래 곡자에다가 콩 두자에다 뼈 골자가 합해진 글자네 라고 하면 쉽죠. 자, 뼈 골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머리 하고 달어를 쓰면 뼈골.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노래 곡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콩, 빈이라는 뜻이요. 두자예요. 이렇게 쓰면 쉽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글자 육서 원리 중에서 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글자네요. 뼈. 그리고 지금 이 곡식이 담긴 그 그릇. 그래서 풍성하다. 그래서 풍자는 이렇게 이제 그 풍자에다가 골자를 합해서 회의문자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보통은 형성문자도 같이 회의문자도 두 글자 이상을 합한 거, 형성문자도 두 글자를 하나는 뜻, 하나는 그 발음이라고 해서 형제관계라고 그랬죠. 브라더 그 이제 육서 중에 브라더 관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글자가 합해져서 회의도 되고 형성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풍자하고 채자하고 그렇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회의 문자로 배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얼굴 그 아까 이거를 우리는 얼굴에는 이, 목, 부, 비라고 해요. 얼굴에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잖아요. 이걸 합해서 귀, 눈, 입, 코를 다 합해서 사자성어로 이목구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어장에 저장해 놔야 되겠지? 기말고사 준비 2. 그래서 귀, 이것도 쉬운 글자인데 부수 자기 부수고 그러나 이거 쓰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세로가 맨 마지막인데 사실은 세로 먼저 긋고 이 마지막에 가로획 긴 거를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획 순서는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 저기 마지막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는 또 융통성 있는 두 가지 학설이 있으니까 이거 그 마지막에 맞고 나서 이 두 개를 안 쓰는 것만 지켜주면 괜찮아요. 자, 귀는 뭘 것 같아요? 제부수인데 육서 중에서는 당연히 상형 문자겠죠?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목은 뭘까? 목도 우리 여러 번 배웠어요. 부수, 자기 부수고. 자, 하나가 있으면 나릴이고 두 개가 있으면 눈목이라고 여러 번 배웠죠. 이것도 육서 중에 뭘 것 같아요? 이 간단한 것들은 눈 모양, 상형 문자예요. 그 다음에 부자는 너무 많다 했으니까 코비자가 복잡하니까 코비자. 코비자도 자기 부수예요. 이렇게 복잡한 글자가. 자, 스스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밭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일, 그 다음에 이 어딘 사람인 같이 생긴 거. 자, 이건 코에서 나온 회의 문자래요. 이게 상형 문자일 것 같지만 코를 뜻했던 게 이제 스스로 자자 이 모양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자가 하나 더 변줄비자가 붙어서 이 코가 됐대요. 그래서 코의 모양과 음을 나타내는 비.
그래서 형성 문자도 된다는 거, 코비자가 되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목구비라고 하고, 보통은 얼굴 면자는 안면으로 여러분들 저장해 주세요. 안면. 이거는 이제 단어장에 저장해 주시고, 얼굴 안자, 얼굴 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뻔뻔스러운 사람을 그 얼굴이 두껍다, 뭐 안면이 두껍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얼굴 안자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얼굴 안자는 이 옆에 머리혈 방이 이제 부수고, 요 안자, 손비 언자가 발음이 비슷한 형성 문자일 거예요. 18액이나 되지만 이 설립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터럭 삼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머리혈 쓰면 돼요. 자, 이 얼굴 안자도 아마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시고, 이거는 그러면 무슨 글자일 것 같아요? 형성 문자죠. 예, 얼굴이나 표정을 뜻하는 글자인데, 이 선비 언자, 요 왼쪽에 있는 게 발음, 이 머리 혈자가 이제 그 사람 모습 이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안면, 면도 얼굴 면인데 이 면자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쓰는 거, 이것도 자기 부수예요. 9액짜리 부수. 획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밑에 안 긋고 먼저 눈목처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닫아주는 거. 문을 닫듯이. 사람이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는 것처럼 한자는 작은 획을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문을 닫는다. 그래서 얼굴면 자는 이 얼굴, 이 눈을 중심으로 한 거네요. 얼굴에서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보죠. 그래서 상형 문자이다 라고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책에서 지금 우리 책 몇 페이지인가 하면 보고 있는 게 아, 83쪽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그 두자하고 머리 숫자, 그 다음에 그 이빨 치자,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머리수, 이것도 우리 많이 배웠어요. 자기 부수예요. 머리수가. 백순도 보시면 위에 그 뿔 2개랑 한일자 한 다음에 스스로 자자 붙인 거잖아요. 자, 육서의 원리 중에서는 뭘까요? 자, 상형 문자래요. 이 동물의 머리 모양을 딴 거래요. 그 다음에 이 머리 숫자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연관 단어로 뭐가 있을까 보면은 요런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구 초심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거는 동물도 죽을 때 여우가 그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 머리를 향하고 죽는다고, 그래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낼 때 수구 초심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머리수 머리두 배웠죠. 머리두. 그러니까 수하고 두는 같이 안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아이고 머리수 왼쪽에 머리수 방, 그 이제 머리혈이라고 해요. 수는 위에 있고, 그리고 이 두자 옆에 콩두자가 발음을 나타내니까 형성 문자겠죠.
그래서 콩을 먼저 쓰고 이게 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혈이 이제 부수예요. 자, 그러면 하나는 음을 나타내고 하나는 뜻을 나타내니까 형성 문자일 텐데 여기 형성 문자로 외울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나 원래는 이런 모양의 회의 문자에서 출발을 했다. 회의 문자, 형성 문자는 형제 관계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배울 게 이빨 치아로 외우세요. 치아. 치는 이제 이빨이라는 뜻이고 아는 어금니 맨 끝에 그 제일 커다란 이. 그래서 치자도 부수가 자기 부수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저는 이 글자 굉장히 재미있게 외웠어요. 이제 이 위에는 그칠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쉬운 모양은 저는 아랫니 윗니 이 모양을 본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 안에 모양을 그린 거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육서의 원리 중에서는 뭘 것 같아요? 이게 상형 문자예요. 되게 복잡하지만 이런 모양에서 왔고 나중에는 이게 형성 문자로도 이제 바뀌었다. 그러나 이거는 저는 상형 문자로 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금니자는 되게 쉬운데 이것도 획수는 순서는 쓰기가 좀 조심해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어금니아는 자기 부수예요. 이렇게 니은을 쓰고 그 다음에 삐침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치아 이렇게 오늘 신체 몸에 관련된 것 중에서 주로 얼굴에 관련된 거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숙제는 뭘로 내주면 좋지? 이거 일단 10번씩 외울 만큼 쓰세요. 여러분들이 10번으로 모자르면 10번이면 난 충분히 다 외운다고 생각하는데 다 저장해 두시고 단어장에 자기가 입구 10번 써야 돼. 입구 한 번만 쓰고 이것처럼 네모 10개 이렇게 하면은 글자 안 외워져요. 특히 이 이빨 치자 같은 거. 그러면 그냥 우리 오늘 4회 부수 배운 거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거 10번씩 이거 본문 선생님이 외우라는 대로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수족을 안 했네. 수족은 그러나 다 알죠.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게 손수예요. 그 다음에 발족도 여러 번 했어요. 입구한 다음에 세로 획, 그 다음에 가로 획, 그 다음에 사람인처럼 이렇게 책받침 길게. 그래서 수족, 모모, 단어로 쓰세요. 단어, 신체 10번, 그 다음에 이 머리도 머리수 10번, 그 다음에 이거는 앞면 10번, 그 다음에 이거는 이목구비 10번, 눈 안자를 안 썼는데 눈 안자도 눈목이랑 비슷하고 요 옆에 요 간자는 요렇게 먼저 이 나릴처럼 요거 한 다음에 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앞목 해도 되고 눈앞만 자만 10번 써도 되고 이목구비 사자성어로 10번 그 다음에 치아 단어로 10번 수족 10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네, 오늘 오늘 숙제하는 게 지금 끝나자마자 숙제하는 게 제일 시간이 빨리 걸려요. 지금 외운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밤 12시까지 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한자 쓰기가 좀 재미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글자의 구성 원리를 아니까 복잡한 글자일수록 내가 좀 제대로 그 서예처럼 잘 캘리그라피처럼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예반 같은 것도 동아리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한자가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점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이제 지금 한 200자 정도 배운 것 같은데 기말고사 때까지 우리 5획, 6획, 7획 부수 다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게 많으니까 500자 정도는 다 자기 그 한자 실력으로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힘을 내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시고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고 날씨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